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어서 오십시오, 최 차장님. 네, 자 쉬는 날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시 7분 38초를 지나고 그렇지. 있는 산이 곽수산입니다. 진짜 생방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불쇼와는 좀 결이 안 맞는 외모야. 아, 맞아. 너무 이 잘생겼어. 결이 좀 안 맞아. 네.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분유값을 벌기 위해 공휴일에도 열일하는 승희 정구승이 방 아, 인사드립니다. 승희 정구승. 네. 이 결이 안 맞아 외모가. 맞아. 네. 뭔가 좀 안 맞아. 잘 맞는데요? 아니 지금 투샷 잡히고 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너무나.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균형입니다. 저는 비슷. 안 맞아. 안 맞아. 네. 매불쇼와 결이 맞는 정치인이죠. 김용민 의원. 아, 딱 맞네. 딱 맞죠. 휴일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때는 저도 매불쇼와 결이 안 맞았던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우리 의원님을 굉장히 그 강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강성 아니죠. 제가 그 언론에서 보는 것과 달리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보통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수긍해 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아. 실제는 전혀 강성이 아니고 네. 다만 개혁에 있어서 필요한 얘기를 그래도 남들보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 것 정도인 것이지 네. 강성은 아닙니다. 강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밀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소신이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도 주변에서 강성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지. 네, 강성이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계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매불쇼에 못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요? 왜요? 결이 안 맞았어요. 아, 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랑 딱이에요. 아, 너무 잘 맞습니다. 맞춤 전장 예.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저희가 또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좀 긴데 저희가 짧게 좀 추려봤습니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념사 보겠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 강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설린 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 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이 좀 잘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뭐 짚을 부분이 좀 있을까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헌신이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국가는 있잖아요. 진보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보수예요. 네. 원래 진보주의자들은 공동체, 세계 시민주의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국가주의를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헌신을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 이른바 이제 국뽕을 강조합니다. 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역대 민주당 정부와 조금 더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 또 한중일 협력 체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에 대해서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이걸 극복하자. 한중일 협력 체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혹시 또 하나 중요한 아, 것은 네. 3.1
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것을 3.1 혁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표현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했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까 뭐 세계평화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3.1 운동, 3.1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싹 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들이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 민주국가를 기본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국민들의 입에 의해서 표출되고 만들어졌던 최초의 사건이고 사례였던 것이죠. 네. 그것을 혁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신 게 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작년에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던 이런 상황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설명 잘해주셨는데 딱 쉽게 보태면 됩니다. 그전에는 대한제국이잖아요. 3.1 운동부터 대한민국이 됩니다. 네. 요 차이입니다. 아, 그럼 좋습니다. 멋있는 평론 말고 저는 그냥 체감 역체감. 그 전 대통령 반민족 반국가 세력 타령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생겼구나.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기념일에 네. 항상 기념사를 하니까 정반대 메시지를 항상 냈어. 맞아요. 3.1절에 일본을 극찬. 그러니까 원래 3.1절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뭐 침략받고 독립운동하고 이런 건 없어. 네. 일본만 그냥 극찬이었어. 맞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사법개혁 법안이 다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도 좀 다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좀 과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이대 준동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려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저도 그것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 조이대 사법부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법원의 야심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냈고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법원의 네.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 전면전을 선포했으면 이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도 진압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진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채로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3법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법원 내에서의 조이대 입지가 줄어들거나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생겼죠.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면서 사퇴를 네. 했죠. 처장 자리. 저는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연결해서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사퇴한 게 아니라 처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대법관을 유지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진짜 사퇴해야 될 사람은 조이대인데 사법 네.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조이대는 박영재 뒤에 어떤 분은 이거를 크게 무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조이대 뒤에 박영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고 박영재만 지금 사퇴를 시키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 박영재는 사퇴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돼서 오자마자 법사위에서 그렇게 맞았죠. 법원행정처장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인사청문회도 뭐 추진하고 이렇게.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올 수 있느냐. 의원님이었나요? 아직도 계시네요. 의원님이었죠. 뭐 저는 계속 사퇴하라고 했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 법사위 때마다 5월 1일 전원합의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네.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죠. 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결국 사법개혁 법안 3개를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사법개혁 법안,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거. 요거를 28일 날 의결하면서 모두가 이제 네. 통과가 됐습니다. 모두 그렇게 반발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꾸역꾸역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워낙 또 강성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네. 불만을 제기를 했었죠. 네, 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소통 없이 급하게 수정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 형사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법이 원래 출발했던 취지를 상당 부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형사 사건, 법원의 형사 사건이 사건 건수를 보면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74%가 민사, 네. 아주 작은 부분이 행정 뭐 이런 사건들이 행정.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74%의 민사와 행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 왜곡 행위가 일어나고 판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여전히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법 왜곡죄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통과시킬 때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음.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판 거래하고 막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개입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민사와 행정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농단을 반성하면서 출발했던 법 왜곡죄가 사법농단에서 핵심적이었던 사건들이었던 민사와 행정을 제외하고 간다는 것이 네. 출발점을 잘못 알고 출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기왕 고쳐 그냥 수정된 채로 법이 통과가 됐으니 네.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향후에 네. 다시 재수정을 음.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법에 곡제하면 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지기현 판사 등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구속 취소 사건 어, 이게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 하면은 뭐 사건 조작도 있지만 그때 지기현이 구속 취소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양고를 했으면 네, 포기했죠. 법원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즉시 양고 포기한 것도 사실 법의 곡이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그거를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은 처벌 못하게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네. 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죠.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형사 사건으로 가면 법의 곡제 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에 남아 있으면 법의 곡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우리가 뭐 고려하고 있다고 뭐 주장들 하시는데 형사 사건으로 판사들이 안 가려고 하죠. 안 그래도 형사가 힘들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평등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네. 위헌 시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된 게 음.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죠. 네. 저기에 대해서 네. 이제 김용민 의원님만 그 강성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비판을 하거든요. 아, 이유는 딱 그래요? 하나입니다. 이제 법 쪽에서 봤을 때 형사의 파이는 그 정치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지만 진짜 대형 물품들은 민사로 먹고 삽니다. 정관들의 힘 이런 것들도 민사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게 쏙 빠졌고 네. 행정도 퍼센트는 적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지기현의 구속 취소가 생각나듯이 형사로 하면 윤석열 징계 취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 처벌을 이제 이 지금 현행법으로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네. 많이 후퇴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수긍이 가요. 다 맞는 말씀 같아. 그런데 이제 시작한 거니까 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후에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면 그때 또 동력을 삼아 가지고 또 확장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한 말씀을 전해 봅니다. 네, 그건 저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른스러워.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아니 굉장히 저는 다 동의가 돼. 저는 네. 의원님 말씀이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 저는. 네.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법 왜곡죄가 후퇴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법개혁 3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한 발을 폐거입니다 뛴 이거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뭐 정치권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완하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가 그렇지. 법 왜곡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맞아. 이미 법사위는 통과시켜 놨어요, 사실은. 그러니 본회의에서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공수처 그때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양보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누더기가 되면서 공수처가 이렇게 나약해졌습니다. 맞아요. 나약해지다 보니까 그 반대했던 놈들이 이거 봐라 이거 실력도 없고 무능한 공수처가 없애라 이런 식으로 역공을 취해요. 공수처를 다시금 원래 생각했던 취지대로 강화를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예. 비슷한 일이 검찰개혁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이 검찰개혁 이후에 정착된 시스템을 일부러 태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거봐라 검찰개혁 맞아. 하니까 잘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것도 감시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법개혁 이 세 개의 법안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이 이후에는 혹시 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게 있나요?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네.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행정처,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1년 혹은 3년 이상 제한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요번에 법 왜곡죄 통과시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왜곡죄가 실효성이 생겨요. 판사 관련은 예, 이거 뭐 남용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그 여기저기서 주장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법 왜곡죄를 아무리 고소 고발해도 그것을
기소를 검사가 맞아. 하고요. 네, 재판을 자기들이 해. 판사가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다시 맞죠. 기소하고 재판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견제할 거냐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개정에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어요. 법원행정처 존치 여부 그리고 전관 비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어떻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어떻게 방법론은 어떻게 갖고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사실심을 얼마나 충실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심, 2심 판사들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야근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야만 뭐 판결을 쓸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 네. 사실심을 충실화시키기 위해서 판사 수를 증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판사죠. 관할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수 증원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법을 같이 통과시켰어요.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법원의 사건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더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지금 활용하시겠다는 뜻인 건데 거기에 네. 대해서 너무 좋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결국 인원 확충이 없으면 이제 결국 한 명당 부담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대법관 되면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인생을 갈아놨던 판사들이 저희 나이 때 판사들은 이제 9 to 6 나도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정말 민사소송 중앙지법에 제기하면 재판까지 열리는데 막 1년 반 걸리고도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럼 이겨도 진 거, 저도 진 거가 아,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계속됩니다. 네. 우리가 네.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법안이 한 번 이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네. 이건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가고 또 가물가물하실 텐데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검찰개혁 정부 조직법 개편 어떻게 되냐? 행정안전부 밑에다가 중수청을 두고 중대범죄 너네가 수사해라. 그렇지. 네. 그래 법무부 밑에 공소청을 두고 너네는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해라. 네. 이렇게 개편하는 자,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게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소청에 대한 내용 네. 요거는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입법 예고안 그리고 민주당안이 요거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조금씩 조율하고 막 이런 네. 복잡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한때 많이 다뤘었는데 네. 그거를 잠깐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 중수청 조직 구성을 보면 정부안은 수사사법관 그리고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는데 민주당안은 이제 결정안은 일어나 그냥 수사관으로 간다. 네. 그리고 수사 범위 정부안은 9대 범죄였는데 민주당의 결정안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빼고 6대 범죄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수사권 민주당 결정안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는 걸로. 네. 네. 근데 이 마지막에 네. 공소청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입법과는 관련이 없고 다음으로 좀 미뤄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저기서 또 갈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오.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을 좀 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 국민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 긍정 의견이 45.4 그리고 부정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긍정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직접 보안 수사, 요건 이제 현행이죠. 지금 되고 있는 거. 요게 24.5가 긍정을 하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는 20.9%가 긍정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다가 줘야 된다는 게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고들 계십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저 여론조사의 질문 방식이 답정너였다라는 지적들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이 저렇게 형성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당에서 주장했던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대안이 있다라는 네. 것들이 더 국민들께 알려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검찰개혁법이나 사법개혁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때로는 정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너 누구 편이야? 아 누구 편이야? 이분은 국민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파나 인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볼 땐 제가 헷갈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분석이 불가하죠. 네. 근데 저는 개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을 하자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하는 말을 왜곡하지 말고 좀 네.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더라도 그 사건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경찰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다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그래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만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특히 우리는 저 직접 수사권이 문제가 돼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깃발을 절반만 들고 절반을 내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옳지 않죠. 특히나 보안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인력을 그대로 그리고 네.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 지금 공소청법에 정부 입법 예고의 부칙을 보면 그대로 다 데려갑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한 얘기입니다. 네. 게다가 법무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전권 송치를 해라. 지금은 전권 송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권 송치를 하고 검사가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검찰청보다 법무부가 요구한 대로 가면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힘이 더 셉니다. 권한이 더 세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네.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또 쇼츠가 대량 생산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미리 저도 살짝 밑밥을 까겠습니다. 네. 저도 일반 형사 사건을 할 때는 완전한 보안 수사권이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를 하다 보면 경찰에서 나오는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그거를 검사가 수정하는 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제 뭐 카인드 오브 시국 사건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악의를 갖고 이렇게 진짜 수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겪다 보니까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정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서 양쪽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네. 밑밥을 깔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주 예민한 이슈긴 한가 봅니다. 벌벌 떨면서 합니다. 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그리고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영화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수사하는데 검사가 같이 와서 하거나 검사가 실제로 앉아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직접 조사입니다. 그 때문에 그 직접 수사가 없다. 미국 독일은 안 한다라고 전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반론을 피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막 급박한 사건 이렇게 보안 수사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결국엔 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경찰도 피의자를 만나고 법관도 피고인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만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만나서 이제 면담권 이런 걸 주자고 해서 보완을 하자고 하셨는데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조서 안 쓰겠습니까? 조서를 쓰면 바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을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방법이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금 그 권한에 대해서 무조건 견제해야 되고 지금 정부안처럼 수사 규모를 유지하는 거는 롤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형사제도가 굴러감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수많은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걸 고려한다면 네. 조금 실무에서의 말하는 그 걱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디 네. 정치적으로 제가 어디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네네네.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하실 말씀 많아 보이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공판 검사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지금 피의자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까? 아니요, 공판 검사는 실제로 지금 안 보고 있죠. 다시 그 같은 검찰청 내에 있는 수사 검사랑 긴밀하게 소통이 가능하고 그게 왜냐면 사실 그거 두 개를 나눠놨던 이유가 검찰청 내에서 나눠놨던 이유가 그 예단에 빠지지 말라는 취지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검찰청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소통이 조금 원활한 편인데 기소된 이후에 다시 경찰한테 연락해서 이 사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럼 거죠. 수사 과정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경찰하고 그리고 공소청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협력 관계를 그러니까 하고 있죠. 지금도 예. 그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도 협력 관계죠. 근데 그 권력 기관 간에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저는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협력하는 순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권 송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전체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전권 송치라도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수사권이 아예 없는 검찰이 암장한 모든 건을 받아갖고 암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안이 필요한지 아닌지라도 다 들여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태길적으로 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자, 네. 근데
일단 뭐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은 수사가 아니라 협력 관계인 것이죠. 일단 미국에서는 조사자 증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수사에 대한 증거를 만들면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문을 하는 협력 관계는 우리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오히려 또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할 때 검사의 신청 없이 영장이 우리는 안 되는 구조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안 수사권을 검사한테 줘서 일부라도 예외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성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서 수많은 남용을 했던 사례들을 이제는 단절시키자. 그래서 네. 검찰청도 폐지를 하고 네. 공소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출발한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줬다 합시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청 검사가 그 제한적인 직접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넓혀가요.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냐? 그거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사한테 정권이 있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용됐던 수사를 다시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거는 네. 절대 못 막아요. 네. 지금도 못 막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사후적으로 막으라고 있었던 사법부가 그걸 방관하긴 했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 명확하게 권한을 명확하게 끊어주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를 검사들이 안 하는데 제가 독일 연방 검사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수사를 경찰이 잘하는데 왜 우리가 수사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또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자 면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제가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사자 면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면담, 기소 전 면담, 기소 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가져왔던 것들에 대한 리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걸 증거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를 만들면은 수사가 되니 증거를 네.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AI 뭐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에 사는데 아직도 손으로 쓴 조서 이때 검사는 이렇게 물었다. 피의자 묵묵부답 그냥 웃고 있다. 이거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됩니까? 네네. 미국은 조서를 안 만들어요. 그냥 요약 보고서를 만들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수사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말씀대로 개혁을 해가면서 다른 보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 제도 내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검사가 개별 사건의 자문관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거나 그리고 지금도 아직 도입되지 않는 조사 전 면담. 근데 저는 그게 조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법원으로 가서 증인을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증인이 되는 제도가 보완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도 시국 사건을 변호해봤던 입장으로서는 이건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네. 대안 없이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킥스에 등록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은 사실 저희 협장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 말고 이런 새로운 아예 아젠다를 제시해줘서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고 하면 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져더라도 충분히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득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네. 정 변호사님을 비판하는 댓글 막 안 달리나요? 너무 많이 달렸어요. 저는 검찰 편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서 여기에서 검찰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정 변호사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해요 반대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여론조사하듯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네네. 자,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고 할 수 있어요. 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해야 됩니다. 정당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찰 독자 국가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자라고 국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효율성과 정당성의 마찰이 있을 때는 어디가 우선권이 지느냐? 정당성이 우선권을 쥐어야 됩니다. 왜? 국민에 의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보완하고 다시 계속해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것이요. 법은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법은 상대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바꾸고 틀리면 다시 돌아오고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의에 민감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머리 아프다. 네, 좀 발전적 네. 방향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찬성하냐 마느냐 너는 검찰 편이냐 이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 말도 지금 좀 발전적인 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얘기도 그만해. 쓸없이 했어 우리가. 예, 그 얘기도 좀 그만해 이제. 네, 자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참아야죠. 그거 참아야지. 그래요. 네. 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네. 부동산 이슈 또 다뤄야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야기를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래도 요즘 이 이슈 다루면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기분이 왜냐면 좋아요. 국민들도 호응을 해줘. 맞아.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진짜 진정성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요.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이에요. 아, 이거 예. 매일 해야 돼. 매일. 왜냐하면 지금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신 일단 차리고. 예. 지금까지 상황 짧게 정리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누군가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는 물론 설득한 적도 없어요. 네.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 누구 보고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팔아.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단 한 네, 번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아파트를 팔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그런데 직업적 특성상 본인의 집에서 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였어. 네. 네. 아,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거를 팔았습니다. 네. 호가가 32억인데 음. 시세보다 한참 낮게 29억에 내놨거든. 어. 1시간 만에 팔렸어. 1시간 만에. 아, 그냥 끝났어, 계약. 네.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은 주식시장 ETF에 넣겠다. 오. 실제로 사고 그랬죠. 네. 예. 와. 와, 이 실행력 그러니까 무엇? 인생을 그냥 대통령의 그냥 맞아. 뭐, 그냥 올인. 올인이야, 네. 올인.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 곳이 있었어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 3억 6천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이다. 아,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이제 뽑은 거야. 아. 그러자 이 기자를 링크 걸어서 기사를,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새빵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솔직한 네. 이야기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 인형 같은 것이어서입니다. 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그 외에 또 다른 불법 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한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죠. 언론의 자유인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진짜 솔직한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구구절절 올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네. 아, 나도 하지만 마음이 좀 짠해요. 네, 묵묵히 밀고 갑니다. 네. 그랬더니 또 기사를 제목을 바꿨더라고. 뭐라고요?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 분당 아파트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이제 바로 바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 6채를 보여주긴 장동혁이. 저는 근데 솔직히 일단은 제 생각은 장동혁이가 6채를 팔든 안 팔든 12채를 더 챙기는 나는 솔직히 관심 없거든. 네. 네, 그런데 장동혁은 대통령이 팔면 본인도 팔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좀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했던 약속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여유 있는. 부산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후에. 빨리 집 파십시다 우리 장 대표님. 장 대표님. 집 6채 빨리 파셔야 되다니까요. 팔아야 돼요. 예. 이거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같이 고기 육수. 대통령 발음은 팔을게요. 대통령 발음은 팔을게요. 아, 지금 얘기했네. 그리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네. 대통령 팔면 팔게요. 대통령 팔았잖아. 팔았죠. 그럼 이제 장동혁 입장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페북에 입장을 냈더만요. 자, 장동혁은 페북에다 글을 올려서 대통령은 29억의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싸게 내놓으면 팔려. 그렇죠. 네.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 매수하실 분 찾습니다. 가격 절충 가능하고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 보령시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 내가 산 가격은 받아야겠다. 아이고, 뭐 알아서 해라. 뭐 나는 솔직히 관심도 없다. 하여튼 뭐하든 알아서 해. 어찌됐든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인으로 나는 일단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말 심각한 정치인은 따로 있어요. 누군데? 바로 안철수거든. 오랜만인데요, 안철수? 우리 시대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또 바로 장난질 들어가거든요. 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억 아파트, 현금 27억 원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는 집 아닙니까? 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는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출 규제로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 원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27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에 국한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기회 확대도 함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짜 얼마나 나쁜 정치인이야.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수긍이 하고. 되는 것 같이 네. 보이는데 네. 그럼 얘 말대로라면 평범한 서민들이 네. 27억 빚내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아. 월 이자만 이자. 월급 안 갖고 월 이자만 1,125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와. 평범한 서민들 와.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내게끔 만들자는 거야. 이 얼마나 나쁜 정치인이야. 왜 가만히 있어 분노 안 하고. 그러네. 아니 근데 저분은 바보인 척 하는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진짜 궁금해요. 아 진짜 너무 나쁜 정치인이야 이 사람은. 예, 그 뭐 아, 안철수 의원은 제가 뭐 말할 게 뭐 별로 그럴 없고요. 거. 이건 재산에서 네, 정치가 없었어. 맞습니다. 네. 오세훈하고도 제가 예. 하기에 좀 복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실거주한 아파트를 파는 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 진짜 끝낼 수 있겠다. 와 그래. 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 뭐 안정화시켜야 된다, 공화국 끝내야 된다 그렇게 외쳐댔죠. 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아.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릅니까? 근데 아.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그거를 결단한 거죠. 아. 그리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항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의 아파트를 1998년 노회한 위기 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3억 6천만 원에 매입했는데요. 뭐 네. 아시겠지만 IMF 때입니다. 음. 그때 3억 6천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지금만 보면 아, 그래? 뭐 20억을 이익 받나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을요. 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샀으면 강남이 두 채 샀겠지. 그치. 그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냥 나 저 집 너무 살고 싶다 지나치면서 본 그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 산 집을 그 이후로 무려 28년간 거주해요. 네. 수도권에서 자기 집에 28년간 거주한 사람은요 5%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교육 문제. 자식 잘하면 다 강남으로 이사 가죠. 그리고 돈 벌려면 집 팔아서 또 강남 가죠. 갈아타기 이사 하고. 다니죠. 갈아타기 네. 하죠. 다주택자 됐는데 한 번도 그렇지 않고 거의 30년 기간 동안 한 집에 아이들을 길러내고 계속 그 집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사회 지배층이었잖아요. 변호사고. 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컸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 강남 사면 아파트 하면 돈 벌 수 있어. 또 애들 중학교 가는데 강남에 파락군 보내야 되지 않아?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집을 그냥 오랫동안 살고 그냥 돈 벌려고 산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면 강남에 샀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애착 있는 아파트를 파는데 저렇게 돈 벌었냐 그러면서 안철수를 따위가 저런 얘기를 한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괜히 상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이었다. 진짜 대한민국.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제가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출장 가셨잖아요. 네. 출장 갔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부동산 이슈가 좀 잠잠해졌거니. 네. 거기 회의도 하고. 바쁘지. 그래, 다른 일 할 출방 테니까. 중에. 근데 가자마자 또 X에 글을 내요. 그 부동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맞아. 그리고 또 교민 간담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민들이 집값 너무 올라서 고국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몰랐네. 내가 집 때문에 고민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고국에 다시 돌아오시라. 와,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진짜다. 요건 진짜야.
아 이건 진짜다. 이거 와. 진짜 대한민국 진짜 좋아지겠구나. 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도 요만큼의 의심이 있는 거죠. 다 혹시나 혹시나 딴 말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와 네. 이건 진짜다. 요건 맞아. 진짜다. 네, 이건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킬 앞으로 수 간다. 없어. 그러면 어쩌면 이런 신뢰가 쌓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변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 진짜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실은 시장이 실제로 먹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아, 그게 네. 핵심이라고 네.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 먹히지 않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꾸 부동산 정상화 얘기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올라요. 그렇지. 그러면 정책 부작용이야 그렇지. 또 문재인 시즌 2야 이러겠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강남 아파트 하락이 가격 하락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1번을 보시면 1번 빨리 보여줘 제발 좀. 아 진짜 중요해. 주황색이 강남. 예. 예.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지난주 통계 자료로 하락을 시작했어요. 저건 이제 와. 매매가 딱 된 거죠. 그렇죠. 예. 마치 이렇게 하락하니까 아이고 조금밖에 안 하락했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네, 아니요. 자산 시장은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음. 드디어 하락세로 돌입했다는 게 중요하고 네. 다른 지역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역사상 별로 없어요. 오. 그죠? 강남 집값이 누가 빠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실제로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의 추동력, 추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순간. 음. 그러니까 막 솔직히 좀 자랑도 하고 싶어. 네. 마음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좋다. 어. 사실 여기서 강남 집값이 올라보면 아 그럼 우리만 해도 욕 먹는다니까. 맞습니다. 이들이 뭐 된다고 하더니 뭐 입만 떠들었지 저거 이빨 다 뽑아야 된다고 난리칠 거야. 그렇죠. 아니, 그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계속 강조했던 게 시장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힘이야. 이걸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고 있다. 시작된 거예요. 야. 의미가 있고 제가 네. 예측하건대 이런 하락폭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아. 그 근거가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 물량 예. 증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내놓는 이재명 거야.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3,500건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빨리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강남에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강남 부만.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정체돼 있거나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가 그렇죠. 없어요.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그럼 더 떨어뜨려야지. 싸게 내놓겠지. 그렇죠. 자꾸 안 팔린다는 얘기하지 마.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 만에 팔렸잖아. 왜냐? 맞아요. 시세보다 싸니까. 대폭락게 쳐서 네. 내놨으니까.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이야. 가격만 싸게 하면 왜 안 팔립니까? 왜 안 팔려? 싸게 팔기 싫으니까 안 팔리는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또 강남 아파트 막 떨어지면 막 그 사람들 좀 불쌍한 거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강남만 얘기하냐? 아니 저보고 실제로 네. 뭐 강남에 원한 생겼냐? 뭐 강남에 근데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아, 네. 근데 우리가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남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강남이 수도권, 그렇지. 서울의 다른 지역 그리고 영향을 전국의 주잖아. 우리나라 부동산의 정상화 그리고 안정화를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안정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그럼 얼마큼 빠져야 되느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네. 강남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그런 차원에서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이건 강남 도곡동의 렉슬이라는 아파트 단지 26평 아파트의 매매 가격입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이게 현재 31억 원입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네요. 기울기가 와. 이렇게 그렇죠. 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 8년 동안 집값이 20억 원이 올랐다고요. 8년 동안 20억이 올랐어. 8년 동안 20억이요. 아. 우리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강남 집값은요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폭등했다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남 아파트 떨어져도 됩니다. 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 많이 올랐잖아요. 와, 이거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3, 4억 뭐 2, 3억 떨어졌다고 아이고 큰 폭에 떨어졌네? 아니요. 8년 동안 20억 올랐다고요. 20억이 올랐어.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놀랍잖아요. 20억을 벌 수 있는 직종이 있을까요? 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강남만 사고 싶었고 강남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를 만든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도세 중과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서 얼마나 내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 아파트를 현재 판다고 할게요. 2017년도에 매수한 뒤에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20억 생기지 않았습니까? 20억 챙겼죠. 20억 생겼죠. 여기에 보시면 이거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건데 금액을 우리가 같이 보시자고요. 네. 과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8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고 보유했어요. 그러면 양도세를 지금 판다고 했을 때 1억 6천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20억 벌었는데 네. 18억 자, 맞네. 자, 무슨 얘기를 드리자고 싶으냐면 살 거 다 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월급을 연봉을 20억 벌었잖아요. 세금을 그럼 과연 얼마나 어, 냈을까요? 네네. 9억 정도 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해. 그러니까 부동산만 돈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자기가 살면서 돈 벌던 시대였어요. 그동안 아니 최근 본인이 10년간. 살 거 다 살고. 예. 벌거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거 벌고. 너무 심하다 불공정이. 이거 불공정이야. 그렇죠. 이게 정상화.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내가 그냥 샀어, 거주하려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자가 2년 보유하고 8년 동안 보유만 했어요. 이해하시죠? 2년 거주하고 거주한 8년 다음에 보유. 나는 오케이. 다른 데 이사 가서 전세로 살았어. 오케이. 이 집은 거주하고 있어. 지금 팔잖아요. 그래도 세금은 2억 9천밖에 안 냅니다. 노동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크죠.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는 집이 많은 이유예요. 아 그렇겠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비거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년 거주하고 8년 보유한 케이스는 사실상 뭐 각자 입장은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 아.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에 해당되는 건데 1가구 2주택자예요. 네. 2년 거주하고 8년을 보유했을 경우에 2026년 5월에 매도하면 그래도 세금을 7억 6천만 원 정도 내요. 그래도 많이 버네. 그래도 많이 벌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5월 이후에 양도세가 중과되잖아요. 음. 그럼 13억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오. 자, 커지죠. 네. 그래서 얼마큼 더 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6억을 더 내야 돼요. 아, 요- 2배 더 내야 되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3억 싸게 하는 거는 그래도 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지. 최소한 제가 볼 때 5억 싸게 내라. 5억 싸게 내놔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이 한 5, 6억 정도 떨어진다고 봐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20% 하락해야 된다. 20%네, 그게. 네. 아. 그래야 제가 볼 때 이거는 공정하다. 그래서 20% 떨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돈 버는 거다. 그거. 아.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예요. 뭐 강남의 아파트 떨어지니까 아우 그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걱정 좀 그만해. 걱정. 네. 이미 그 많이 사람 올랐으니까. 예. 엄청나게 올랐다. 네. 엄청나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투자에 실패한 거지. 그분들이 뭐 다른 걸 했다가 뭐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국가 재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부동산 갖고 있었던 것뿐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대통령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정상화 그리고 안정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뭘까? 아까 누구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나와서 부동산 안정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런 순간 갑자기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안정화 아닐까? 27억 대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종의 공론화가 일단 돼야 돼요. 한국의 부동산 안정화라는 건 뭘까? 그리고 정상화라는 건 뭘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시를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가능한 수준의 주택 가격이 돼야 된다. 그게 핵심이지. 예. 어. 근데 서울의 아파트 주택은 지금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었어. 근데 이게 10채 정도는 증가해야 된다. 아. 그러려면 집값이 최소한 20%에서 30%는 떨어져야 돼요. 최소한. 아. 그리고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 그래야 무주택자의 중간 가구가 대출 받아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는 첫 번째보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이 떨어져야 돼. 이거 명확하게 갖고 가자. 네. 두 번째는 정상화는 뭐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거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네. 이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되는 게 바로 정상화다. 불로소득. 그러니까 8억 동안 8년 동안 20억 원을 벌었는데 뭐 집을 잘 투자했으면 2억 원 세금밖에 안 되고 뭐 그래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안 돼. 그래서 세금의 정상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정상화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대출이라든가 청약, 공급, 세금이 전반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그렇지. 예. 이거는 중요해. 이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약 같은 경우에 강남에 새 아파트가 이제는 시장에 나와서 청약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2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럼 이거 무주택자나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조건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다 증여해줘서 또 부잣집 아들만 새 아파트를 또 청약받아요. 아, 강남 청약은 그렇죠. 어. 과연 이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바로 정상화해야 하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우리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죠?
7번 보여주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냐면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네. 근데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가 또 안 팔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팔 이유가 없단 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유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겠다.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또 하나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계층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건 파괴하면 안 되죠. 억지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주택자들 이거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가 있거든요.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아. 이 매물이 증가해야 상대적으로 집값 안정이 빠를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1가구 비거주자들,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방향성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의 방향성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자. 실거주로 가야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실거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가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정상화되는 굉장히 빠른 거다. 자, 요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사례를 또 들고 갖고 눈물 흘립니다. 네. 언론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군. 직업군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무자 공무원이라든지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눈물 짓고 난리칩니다. 네, 그럴 때. 노후지. 다 봐줘요. 다 내지 않게 하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검증이 되잖아요. 아, 그거는 가능해.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외 당연히 예외죠. 해주면 당연히 된다.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고 막 힘들게 오히려 일하는데 당연히 배려해 줘야 됩니다. 아, 그건 돼. 우리나라가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예? 네. 그런데 막 그렇게 허위로 막 그 지역에서 일한다고 하고 맨날 밤에 와서 여기서 빵 사 먹어. 그런 거 다 걸러낼 수 있거든.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원을 만들어서 네. 금감원처럼 너네 장난치면 폐가 망신하겠다. 배가 망신 가야 돼. 이런 거를 그 만들어서. 집은 바로 그냥 옆집 소유로 귀속시켜. 거짓말하는 건 이건 아주 악의적이야. 안 되죠, 안 되죠. 되지. 그러면 막 더 세금을 많이 물게 하거나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하려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비거주자,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정상화의 핵심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보유세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8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8번을 한번 볼게요. 네. 불로소득 억제 이거 말하는 건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로소득 억제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도공렉스를 갖고 있은 경우에 보유세를 얼마나 냈냐면 8년 동안요. 8년 재산세하고 종부세 포함해서 3,300만 원밖에 내지 않았어요. 8년 동안 8년 토탈이에요, 이거는? 네. 아, 8년 토탈 3,300만 원이야? 네. 가스비도 저거보다 많이. 아니, 이거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8년 동안요. 집값은 20억 원이 올랐는데 종부세는요 3,300만 원 냈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얘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낮기 때문에 너무 낮네. 다 빼주고 뭐 평수 작다고 해서 또 빼주고 이러니까 보유세가 현저히 낮은 거예요. 현저히 낮네, 진짜.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화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가스나 전기료보다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정상화 하나. 두 번째 방향성은 뭡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고가 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유세를 인상시켜야 된다. 50억 이상 고가 이거는 주택. 부담스럽게.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원에서 1년 동안 1%의 보유세를 내게 하면 1년 동안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니까 과도하게 불로소득을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50억 이상 주택을 뭐 세 채 갖고 있다. 아우, 야,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요. 야, 그럼 두 채는 내놓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50억 이상. 네. 그렇죠. 네. 이 방향성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아까 예를 들어서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이 적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유세라든지 세금을 정상시켜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된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종합화해서 한국의 부동산의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 올린 글이 정확하게 이 방향성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을 한번 볼게요. 10번. 자, 여기서 어디 빨간 글씨를 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책의 신뢰를 가져가겠다. 예.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 정책에 따랐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이 손해됐어요. 네. 그거 최악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죠. 그 정책이 도입돼서 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때 같아서 집 팔았어. 그랬더니 더 올라.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걱정 화나지 않나요? 살아있는 사례가 저희가 접니다. 2019년에 정부를 믿고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어허. 그러고서 그 전세가의 2배로 매매로 뛰더라고요. 그 이후로 부동산 그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교민이 바로 질문한 거예요. 뭐냐면 정부를 믿고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 있었어요. 집값은 계속 올라. 누가 정부를 믿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투기꾼들이 가장 한 말이 뭐였냐면 정부 정책 반대로 해. 반대로. 정말 그 정부가 규제하면 그 지역 가서 살아. 아. 너무 진짜 뼈 아픈 사실이다. 누가 믿었냐고요. 뼈 아픈 사실이야. 그래서 이 문구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이 신뢰가 중요하다. 아.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형 아닌 투기형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정상화의 방향성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물이 증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각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할 거다. 아, 무섭긴 하다 이거. 집 다주택자는 무섭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무서울 것도 없어. 무슨 뭐 손해 보냐? 손해 보는 것도 아니야. 덜 이득 보는 거야. 맞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어. 뭐가 무서워? 그쵸. 얘는 맨날 다주택자 걱정해요. 잠못자 얘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나 정치는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지향하고 같이 있습니다. 갑니다. 시장에 맞도록 효율적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공정해요. 이건 됐다. 요건 된 거야. 된다. 요건 됐어. 자, 이러면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입법이요. 입법으로 갑니다. 입법이 없으면 이게 도루묵이에요. 네. 네. 근데 입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됩니다. 아, 입법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입법 과정으로 논의하고 이런 두 가지 방향성 잊지 마세요.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방향성. 두 번째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보유세라든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 네.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이거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진짜. 저 진짜 이게 불안했거든요. 어. 혹시나 가격 오르면 그럼 이거 진짜 이광수는 도루묵 이제는 진짜. 이광수는 끝나. 우리도 못 불러. 이광수가 끝난 게 어. 대한민국 끝나요. 아, 그것도 맞고. 어, 진짜 끝나요. 어. 네, 끝나요. 네. 이광수와 대한민국 운명 공동체. 공동체야, 진짜. 아, 연동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명하고. 저 막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하겠지. 그렇지. 네, 너 때문에 또 집 못 샀느니 못 샀다. 또너 네 말 믿고 또 기다렸다가 또 집값 올랐다. 아. 그때라도 살 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집주인이 1억 싸게 팔 때 살 걸. 네. 5월 8일 날 살 걸. 막 이런 얘기 엄청 넘쳐나겠죠. 엄청 넘쳐납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계속 예. 지켜봐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너무 이 상황을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거다. 네.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만하자, 여러분 진짜 이 이제 사람. 그만.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맞아. 이건 무슨 아니야. 관광버스 빌려서요 임장 다니게 할 수 없어요. 아, 이거 그만하자. 그게 진짜. 이게 무슨 맞아. 나라입니까? 네. 어? 맞습니다. 맨날 지금요 어디 가면 이 불과 올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20, 30대가요 관광버스 빌려다가 막 또 수도권 집 보러 다니고 이랬어요. 그만합시다,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아, 무슨 나라가 애들한테 부동산 투기를 알려주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꿈이 뭐냐 하면 다 건물주라고. 건물주. 예.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40, 50대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무주택을 유지했는데 네. 지금 누군가는 막 정부 비웃으면서 집 산 애들은 옆에서 낄낄대고 웃고 낄낄대더라고. 계속.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벼락거지야. 뭐 이러면서 놀림당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그냥 강남 아파트 그냥 산 사람은 20억 돈 벌고 그리고 세금 2억 원도 안 내고 이건 나라가 아니죠. 아, 왜 노동소득에 가장 세금을 많이 물리냐 이거야. 그렇죠. 이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늘 보면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지지자들 제일 많이 공격해. 아. 유리지갑 월급제들 늘 괴롭혀요. 아, 이게 말이 안 돼. 노동소득에 어떻게 세금을 제일 많이 부과해? 그냥 내가 살 거 다 살고 그냥 투자할 거 다 투자하고 거기서는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그렇죠. 이 말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 그동안 이광수?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지. 반성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번에 끝내야 된다. 진짜. 끝내. 진짜. 이번에 못 끝내면요.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못 끝내는 거예요. 이제 못 이번 그건 확실해. 네. 이번에 못 끝내 못 끝내는 거야. 이런데도 아, 못 안 돼. 끝낸다. 어, 이런데도 그러면 못 안 끝내. 되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엄청나게 큰 희망을 보입니다. 희망을 볼 수 있다. 왜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매를 하는 걸 그렇죠. 보면서 아. 정치 약간 감동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뉴스가 좀 많이 돼가지고 네. 나는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어. 근데 그 뉴스가 워낙 많이 돼서 그게 엄청나게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죠. 진짜 크더라고. 거기에 장동영이 한 스푼 더 얹혀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도 팔았대.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안 자, 파냐 혹은 왜 안 사냐 뭐 네. 이런 말이 안 그 되는 정도로 거죠. 정리하고 장동혁이 왜냐면 진짜 팔아라. 예, 지금 이제 미국, 이스라엘, 이란으로 가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중요한 거다. 출연자 지금 화나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란 때문에 주식시장 걱정을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해. 하시잖아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근데 크게 큰 폭의 영향은 덜 받을 거다는 일단 전망을 하고 되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네네. 2월 한 달간 반도체 우리 수출이요 무려 2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23% 증가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올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심지어 지금 일본의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또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아. 한국의 주식시장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빨리 막아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박진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광수 조원님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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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